정신 분석적 배경을 해야 됩니다. 멜라니 클라인의 공헌은 프로이트 학파의 기본적인 관련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의 성질, 유아 성욕, 전이 개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일장은 클라인 이론을 위한 배경 설득 과정으로서 프로이트 이론의 몇몇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신경증과 히스테리가 성들의 증상에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쯤에 지배적인 심리치료 양태는 주로 프랑스 의료계와 학계에서 메즈머리즘으로부터, 메즈머리즘은 뭔지 모르겠고요. 메즈머리즘에서 발전해 나온 최면으로 알려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일반적인 요지는 마음의 내용이 암시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생각들과 힘든 감정들은 제거될 수 있었고 태도들도 바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들이 수능적이고 암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환자를 암시에 특별히 민감한 마음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최면술을 사용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의 환자들에게 최면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이 방법들의 공통적인 것은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통제하고 그것의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는 그 방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치명과 암시 요법을 공부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포기했고요. 대신에 그 비엔나의 동료 의사인 조셉 브로이어의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브로이어가 그가 최면 상태의 환자에게 증상 및 그 증상에 관련된 감정과 생각에 대해 말하게 했을 때 환자가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였고 정서가 방출된 후에 증상이 줄었다 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보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프랑스의 체험가들이 택했던 교정적 방법과는 대조되는 표현적 방법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분석과 다른 형태의 치료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메스머리즘이라는 용어는 18세기에 독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이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독일 의사인 프란츠 메스머라는 분 이분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메스머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게 최면이라는 쪽으로 발전이 됐지만 초기에 이 개념은 애니멀 매그너티즘이라고 어떤 동물 속에 있는 자성이라고 할까요? 매그너티즘이라 우리가 자석이 내는 서 나오는 힘을 매그너티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력이라고 그러나요? 근데 생물이나 무생물 안에 어떤 매그너티즘 자성적인 게 있다고 봐서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걸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석 이론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것에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작업, 이게 최면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물이나 유기물이나 무기물 안에 어떤 과거에는 어떤 정령신앙 같은 것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매그너티즘은 자연과학적인 어떤 접근이죠. 어떤 자성이 매그너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18세기 이론에서 어떤 불란서 쪽에 이런 최면 치료 기법들이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이 있기 이전의 세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프로이트의 연구는 환자의 정신을 통제하기보다는 그것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런 탐구가 역동적 무의식, 즉 인간에게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 느낌, 관계, 태도, 행동 등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것을 통제하기보다는 그것이 표현되도록 허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런 무의식적 정신 내용이
아동기에 경험한 충격, 외상 그리고 공포스러운 환상에서 유래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부모의 성과 관련된 공포와 갈망, 엄마의 출산 그리고 폭력적인 성에 대한 불안에 지배되는 아동기의 경험의 중요성을 주목했습니다. 아이의 이러한 강렬하고 불안한 성적 삶은 오디푸스 컴플렉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인학파 분석가들의 연구 방향은 암시와는 대조적인 표현적 치료 개념을 발달시켜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아주는 것, 알게 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사고하는 것이 갖는 치료적 효과의 측면을 갖다가 이제 주로 다룬다고 이제 이 책에서 프로이트에 이어서 클라인학파로 이어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해석인데요. 프로이트는 환자들의 숨은 문제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면술도 있는데요. 프로이트의 최면술은 그 프랑스와 그때와 다르게 기껏해야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동기의 과거를 기억하도록 격려하는 정도의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을 압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에 있어서 상징 해석 중에 중요한 게 또 꿈의 해석이 있는데요. 꿈을 인간의 상징들로 해독하는 방법을 밝힐 수 있습니다. 꿈은 일종의 자신과의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인간의 의식 바깥에 어떻게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것들이 무의식에 남아있고 어떤 것들이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식의 관점에서는 전혀 명백하지 않은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꿈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비밀스러운 생각들과 환경에 관한 무의식적 사고를 나타냅니다.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이 정신활동이 개인이 잠든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의식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의 내용은 상징으로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그 상징을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각 개인이 발달시킨 고유의 상징체계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꿈은 마음의 무의식적 내용을 숨기려는 목적을 위해 발달시킨 고유한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개별 요소들을 분해한 다음 각 요소에 대해 마음이 좋을 대로 느끼도록 허용하면 그게 자유현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주제들이 반복해서 출현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들, 기억들, 소망들의 덩어리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상징이 그냥 보편적인 그런 상징이라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상징은 개인 각자에 의해 고유하게 선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꿈에 나타나는 상징과 암호는 매번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때요? 과거에 요즘도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꿈 해석 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징의 해석 이게 보편적인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태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태몽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태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쯤에 컸던 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태몽을 꿨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때 꾼 꿈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진하게 아주 이렇게 오래 남는 기억이 있었던 꿈이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뭐 예지몽이라고 꼭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꿈 해석을 하는 어떤 분 이야기로는 그 태몽에 대한 꿈은 아니지만 꿈은 전반적인 그 꾸고 났을 때의 마지막에 그 느낌 이런 그런 기분 뭐 이런 거가 조금 중요하게 보인다고 한 것 같은데요. 달랐어요. 태몽은 일반 꿈하고 굉장히 선명하게 오래가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과거에는 프로이드 시대에도 이미 그러니까 꿈의 상징을 해석하는 이런 책들이 꽤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돼지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요? 바로 복권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돼지가 꿈에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권이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징이 우리가 어쩌면 교회가 어머니라는 상징이나 또 어떤 뱀이나 막대기나 뭐 이렇게 길게 생긴 것은 피너스를 상징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이 상징들을 너무 거기에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개개인마다 상징 시스템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보는 아주 독특한 발전된 견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징 꿈에 나오는 것들을 일반화해서 상징을 여러 가지 20개, 30개, 100개, 200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은 마치 어떤 번역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징을 이해한다면 그건 그 상징 자체를 마치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태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꿈에 뭐가 나타났으니까 바로 어떤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입장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유현상 방법입니다. 환자를 이완시킨 상태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의식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꿈의 요소들과 그것들에 대한 연상을 저두듯이 다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분석가는 과거와 아동기의 성적 몰두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들, 비록 숨겨져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사고 안에서 시간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는 주제들은 의미 있는 연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따라서 꿈이 모호한 상징들을 사용하여 의미를 숨기고 있듯이 비록 그 의미가 모호하긴 하지만 연상들도 의미 있는 연결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상징 해석에서 꿈의 해석과 자유연상 방법에서 상했다. 그 다음에 전이 그러나 프로이트의 상징에 대한 이해와 무의식이 상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차츰 다른 접근에 의해 대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프로이트 자신이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었는데 그가 도라라는 환자의 치료가 비참한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전이의 발견, 그는 도라의 사례를 임상에서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려 했지만은 그 도라의 치료가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꿈의 상징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연상을 통해 그것을 철저히 추적하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치료 상황에서 발생한 또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현상이 바로 나중에 전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치료 과정에서 발달해 나오는 특별한 내용, 상징들의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분석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소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도라가 그를 좌절시키고 그에게 실망을 주고 싶어하는 특정한 소망을 발달시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가 도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이 중요한 발달을 인식했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프로이트를 좌절시키고 그를 실망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수하려는 도라의 소망은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그녀 자신의 좌절된 실망과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했던 좌절이 프로이트에로 옮겨왔던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그때로부터 10여 년 전에 도라의 경험이 있기 10여 년 전에 브로이어와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분석가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은 도라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증오와 복수였던 것입니다. 전이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사랑과 증오의 강렬함인데 그런 감정들은 인식할 수 있는 영역 너머에 있는 아동기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전이에 대한 얘기는 숱하게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듣게 되겠죠.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어떠면 전이와 저항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크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이와 저항을 통해서 사람을 돕는 것이다 라는 용어 속에 이 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드러나죠. 그런데 초기에
이 두 가지 사례가 나오죠. 처음에 브로이어가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브로이어의 환자인 안나5의 사례에서 브로이어가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이 전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랑전이죠. 그래서 브로이어의 아이를 가졌다는 상상 임신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브로이어가 자기가 오랫동안 치료했던 환자가 심각하게 아프다고 해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왕진을 가서 보니까 지금 바로 이 멀쩡한 처녀가 지금 애를 낳는 이런 심한 산통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브로이어가 바로 도망쳐서 겨우 안정시키고 돌아온 이후로 다시는 안나5를 만나지 않고 자기 부인하고 세컨드 허니문을 떠났다. 너무 놀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바로 이 강렬한 사랑전인데 이 전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어쩌면 치료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거고, 정작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대상관계 쪽에서 본다면 이 사람의 과거의 사랑 대상을 가졌던 정서를 브로이어에게 지금 전치가 일어나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면 과거의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다시 브로이어에게 부착시켰을 뿐이지 실제 브로이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라는 실제 대상이 아니고 과거 대상에게 가졌던 정서를 나에게 투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그 사랑전이가 문제였는데 프로이드도 실패를 한 게 도라 사례에서 이 도라라는 환자가 자기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왜 그런 정서를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도라가 가지고 오는 꿈을 열심히 멋지게 해석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보냈는데 그 사이에 도라가 치료를 그만뒀다는 얘기죠. 그만두게 된 것은 사실은 과거의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도라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증오가 결국은 증오와 분노가 프로이드에게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이된 정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고 환자가 떠나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철저한 실패 경험 속에서 어쩌면 이 정신분석을 처음 만들어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경험이죠. 첫 번째 브로이어는 사랑 경험이죠. 두 번째 프로이드는 증오의 경험. 이게 다 이 두 가지가 다 전이라는 거죠. 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판타스예요.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실제 있는 게 아니죠. 판타스라고 하면 일루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의 대상에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한 정서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 치료자에 대한 정서가, 그러니까 브로이어나 프로이드에 대한 프로이드가 정말 사랑스럽거나 미워서라는 이 대상 자체의 특성 때문이 아니고 과거의 원래 경험이 있는데 그 원 대상에게 느꼈던 정서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원리를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전이를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정신분석이 전이를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이라는 개념이 발견되게 된 과정 속에 이 정신분석의 시조 두 사람이 딱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죠. 브로이어의 실패 케이스 그리고 프로이드의 실패 케이스, 이 두 가지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전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들이죠. 전이의 중요성이죠. 프로이트는 치료자가 환자의 꿈이 갖는 상징적 내용과 언어로 표현된 자료보다 더 많은 것을 해석할 필요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특이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측면들이 지닌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환자가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방식을 구별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과거의 사건이나 화상들을 다양한 형태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이 안에서 무언가를 반복 또는 재창조하는 것은 환자의 무의식 내용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 행동임을 깨닫게 된 것은 그 이후 정신분석 기법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정신분석의 임상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 어떤 정신분석적 이론의 발달보다도 중요한 그런 발달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이는 모든 증거와 이론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신증과 정신분석을 간략히 다루고 있는데요. 융은 정신과 의사였던 반면에 프로이트는 신경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융은 정신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반면에 프로이트는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신증 환자들과의 경험에서 프로이트는 그런 환자들을 분석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그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상상 속의 세계와 관계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망상과 환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슈레버의 자서전적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정신분열증 환자를 이해하고자 시도했는데, 그 분석의 기초에서 그는 정신증 환자들이 어째서 분석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죠? 프로이드는 어쩌면 정신증 환자들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 정신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을 쓴 게 아니고 왜 정신증 환자는 치료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론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다른 분들이 또 정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프로이드 자신은 치료할 수 없다는 쪽에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설리반이나 멜라니 크라인 같은 분들은 초기부터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이론들을, 그러니까 멜라니 크라인 같은 어린아이 치료, 나중에 성인들 중에서도 이게 정신증인가 아니면 일반 신경증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환자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만들어낸 거고, 설리반 같은 분도 초기에 정신분열증 환자 중심으로 이론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아까 뉴럴로지스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신경과 의사로서의 경험 가지고는 이런 정신증 환자들을 치료해낼 수 없었다고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융은 정신과 의사의 사이카이트리스트였고, 그래서 융 스스로도 많은 정신증 환자들을 보완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스스로는 정신증 환자들을 볼 수 없다고 이론을 세웠지만, 프로이드의 제자들이나 프로이드를 직접 제자는 아니라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프로이드와 의견을 같이 하지 않고 정신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여러 기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그런 노력들이 영국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그리고 융 같으면 바로 대륙에서도 똑같이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불행하게도 이 모든 사람들을 감싸안기보다는 어쩌면 자기하고 다른 이론들을 수용해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융하고는 일찍이 결별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현대의 프로이드의 정통 이론 속에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신경증 환자 이론으로 정신분석 이론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론가들은 바로 이런 프로이드의 어떤 에더퍼스 컴플렉스 시기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초기 단계의 데프로베이션에서 오는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포괄하는 어떤 정신분석 이론을 세웠다고 하는 게 서로 출발 지점이 다르다. 그리고 보는 환자층이 달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기애 나옵니다. 프로이트는 자기애라는 용어를 영국인 의사인 하벨록 앨리스에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은 심하게 심지어 전적으로 자기에 몰두해 있는 사람으로 말합니다. 프로이트는 목소리, 환각, 망상 등으로 세워진 자신의 세계 안에 감싸여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자기애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리비도 나오면 그 프로이트는 자신의 연구의 기초에 가능한 한 자신의 설명이 엄격하고 과학적인 것이며 마치 갈릴레오나 뉴턴이 물리적 힘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심리적 세력, 정신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리비도라 부른 정신 에너지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리비도는 대상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관심에 투자됩니다. 그는 그 대상을 리비도가 집중된 대상이라고 선수했습니다. 그 대상에 관한 얘기는 아까 1교시 때 다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되다와 집중 그리고 리비도라는 용어들은 과학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라틴어식 단어들로서 교학계의 독자들에게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프로이트의 글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 용어들은 보다 일상적인 용어에 가까웠던 프로이트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리비도와 집중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어떤 주제나 사람에게 관심을 갖거나 매료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프로이드의 원 저작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막 생겨났죠. 근데 프로이드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메디칼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메디칼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마치 프로이드는 굉장히 평이한 단어들을 써서 설명했던 것을 아주 라틴어를 동원해서 전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개념을 만들어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어떤 프로이드를 읽는데 또 어떤 한계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번역 속에 프로이드가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프로이드의 이모셔널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 죽어버렸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그래서 프로이드의 원전과 번역된 번역서. 근데 우리는 번역서를 다시 번역해서 보니까 우리가 쉽지 않죠. 오리지널 어떤 프로이드의 아이디어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들여서 번역한 어떤 프로이드의 영문판들도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여기서 리비도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그 전에 일반인들이 쓰지 않던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다 카텍시스라는 용어 자체,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영어로 써 있어도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죠. 이건 만들어낸 용어란 얘기예요. 그것도 프로이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번역자가 만들어낸 용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를 통해서 프로이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죠. 자기애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의 가장 커다란 관심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정신증 환자의 경우 주변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과학적 용어로 그 환자는 현실 세계의 모든 대상들로부터 탈집중된 상태라고 합니다. 대신에 리비도는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즉 리비도가 자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 몰두를 세상으로부터 리비도를 철수시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정신의 에너지는 정신분열증 환자 자신 또는 그의 어느 한 부분에만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자기애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프로이드의 이론으로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모든 리비도가 자기한테 토화되어 있다. 이제 이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근데 이게 또 사랑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버리면 더 어려워지죠. 여기서 어떤 면에서 여기서 저자들이 가급적 조금 쉽게 얘기를 하려고 리비도 집중이라는 용어로 사랑이라는 용어를 뺐죠. 리비도라는 것을 어떤 관심의 집중 이런 용어로 좀 순화하면 좋은데 이게 어떤 프로이드 이론은 기본적으로는 섹슈얼리티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성적 이론이 되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개념, 자기를 대상으로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동떨어진 얘기가 돼버릴 가능성들이 있죠. 분열증 환자들이 자기를 리비도가 자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이론도 있지만 현대적 신분석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많은 분노와 증오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스파티니스가 봤던 견해예요. 정신분열증을 프로이드 얘기대로 모든 리비도가 철수돼서 자기에게 리비도가 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게 초심 이야기니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근데 임상적인 유용성이 어느 것이 더 임상적으로 유용하냐예요. 리비도가 집중돼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한테 있는 어떤 분노가, 그래서 대상을 향한 분노를 대상에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 분노가 결국은 자기의 기능을, 이고의 기능을 공격해서 이고 자체가 다 파편화되어 버린 상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엄청난 분노를 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분노가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분들은 자극이 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평화스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래의 대상은 보통 어머니죠. 자기의 양육자,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가 대상을 살해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는 대상을 공격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격성이 결국은 자기 안에 현대적 신분석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공격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현대 정신분석도 프로이드의 어떤 본능 이론을 가져와요. 그럼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너지 덩어리인데 이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분노가 어떠면 이게 멜라니 클라인이나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으로 친다면 이게 데스 인스팅트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이런 본능적인 건데, 이 분노가 결국은 사라지지 않고 자기 안에 있게 되면 이 분노나 공격성이 자기 신체로 가게 되면 보통 신체화 증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슈퍼이고로 자기의 초자로 이 공격성이 가버리게 되면 초자가 이 공격성을 다 가지고 자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한 우울증 환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격성이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거의 기능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을 이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이 기능, 이거 자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한 분열증 환자들은 정서가 거의 없죠. 그냥 강직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독일 병정처럼 그냥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무 정서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이런 상태까지 사람이 가버리는 건 이것이 어떤 리비도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신분석 어떤 스파티니스가 봤던 현대정신분석에서 이건 리비도 이론으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공격성 이론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자기의 이런 현상을 어쨌든 자기애라고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걸 깊이 이해하는 데는 그 병인을 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초심리학적인 접근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죠.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철수되어 자기에게로 향할 때 그것을 자아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관심을 부여하기도 하고 철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올 수도 있는 이 과정을 아메바가 먹을 수 있는 물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형질로 된 자신의 위족을 내밀었다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위족을 철수하는 과정에 비교했습니다. 그는 리비도가 철수되었다가 다시 집중되는 현상이 매우 유동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런 현상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서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심각한 자기애적인 상황인 정신증을 이해할 수 없었던 프로이트는 그런 상황을 자기애적 신경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한 자기애적 신경증에 대한 초기 정신분석적 연구에서 오는 발견들은 클라인학파라고 불리는 정신분석적 사고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프로이트에서부터 클라인학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죠. 프로이드의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이제 클라인이나 그 클라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더 점차적으로 발전돼 나가죠. 그래서 우선 프로이드 이론을 베이직한 것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이론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코웃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웃이 초기에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었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도 여기서 자아 리비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고 리비도, 그 아브젝트 리비도라는 이런 구별을 했던 프로이드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프로이드의 개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게 돼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코웃이 봤던 것은 나르시시즘은 그것 자체의 발달 과정이 있다고 하는, 나르시시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르시시즘 자체가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아메바 개념으로 친다면 자기 안에 리비도가 있다가 대상 쪽으로 갔는데 대상에게 리비도가 갔던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친다면, 어쩌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친다면 똑같은 양의 어떤 리비도가 있는데 리비도가 외부로 나가게 되면 자기애는 줄어지고 외부에 대한 대상 사랑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처음에 애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수가 없게 돼요, 코웃이. 결국 그래서 코웃 입장에서는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자기에 대한 리비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리비도 자체는 계속해서 독립된 어떤 발달 라인이 있고, 그리고 대상 사랑하고 병행한다고 보는 거지, 어떤 대상 리비도가 생긴다고 해서 자기애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각각 독립된 발달 라인이라고 초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코웃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봤던 처음에는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프로이드 이론 가지고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론으로 나중에 자기 이론을 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도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시작을 하는데 멜라니 클라인 읽다 보면 프로이드는 어디로 사라지고 멜라니 클라인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폴리티컬한 어떤 거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져오지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냄으로써 새로운 학파를 여는데, 새로운 학파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프로이드를 따라왔던 프로이드의 제자들하고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당신이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당신은 프로이드인이 아니다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본 개념이 프로이드에서 가져왔지만 이 개념을 발전시키는 방향에 따라서는 각각 전혀 다른 이론들로 가기 때문에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라고 클라이니언들이 크게 부딪힌 게 1940년대 영국에서의 대논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생결단으로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싸운 게 아니고 논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2년 동안 대논쟁을 하면서 아주 좋은 논문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클라이언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자기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고, 또 이고 사이칼리스트는 이 대상관계 이론과 자기 이론이 어떻게 다른가를 명료하게 이론화하는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양쪽 다 이론이 크게 발전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두 가지가 꼭 봉합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서로 다른 집을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의 영국 정신분석협회에는 세 개의 학파가 공존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프로이디언, 하나는 클라이니언, 그리고 하나는 중립파. 이 세 개의 학파가 같은 학회라는 이름 하에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잘 수용해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같은 집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셈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영향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들이 실제로는 같은 프로이드에서 나왔지만 그 프로이드의 이론을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생기게 된다. 오늘 우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미 클라인의 기본 개념들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서는 임상적으로 이 힌쉘우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임상적으로 클라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예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인의 이 생경한 초심리학이 실제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해요. 오늘 이 어려운 발제, 오늘 두 개의 발제를 준비하신 강 목사님, 지금 오늘 공부하신 내용 참 나눠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본인 얘기들을 좀 나누죠. 역시 이게 1장이니까 그 클라인의 밑바탕이 프로이트라는 건 알았지만은 이제 그 프로이트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다룬다는 이 저자가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읽으시도 그랬지만은 항상 공부하면서 생각되는 거는 이 책도 그렇지만은 글 쓰는 스타일이 뭐랄까 명확하게 그냥 쫙 조금 소제목 없이 그냥 쫙 써버리니까 본인들은 잘 아는 읽으면 정말 요약 잘 되는 건데 그걸 볼 때도 저는 또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목을 달아보고 막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좀 구조화시켜가면서 보니까 참 이분들이 그 짧은 지면에다가 참 많은 걸 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장황하게 알았던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도
계속 정리하고 하지만은 미첼을 쓰신 분도 그렇고 미첼도 그렇고 보면은 아주 요약을 잘해가지고 프로젝트 이후 책을 보면서도 감탄을 했거든요. 너무 잘 정말 긴 역사를 갖다 그렇게 짧게 싹 써내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배어있는 몸에서 완전히 배어있는 그런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적 능력과 임상적 능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또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짧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개론이에요. 그래야 이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 법학 개론,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 경제학 개론인데 개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요약해서 딜리버리 한다는 게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 ICP, 한국에 있는 ICP에서 정시분석의 기본 개념, 정시분석의 코어 컨셉이나 테크닉에 대한 강의를 제가 3년 전에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하라고 해서 이번 줌 수업을 제가 개설을 하는데 항상 이 개론 부분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심자들에게 이 복잡한 것들을 어떻게 요약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고른 이 두 교재는 그런 부분을 잘 해내는 분들, 제가 감탄한 분들의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글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둘째 시간에 들어왔는데 뭐 여전히 이제 배우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언제쯤 저한테는까지 그물망이 좀 촘촘히 좁혀오면서 이게 탁탁 걸릴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임상적 클라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적 어떤 분석적 배경을 하면서 살짝 느끼는 게 생각이 뭐였냐면 어떻게든 가든 프로이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그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느끼면서 오늘 이번 학기 때는 시작했는데 첫 이렇게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또 때로는 이런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했던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너무 또 강 목사님이 정리를 잘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또 이제 클라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요즘 굉장히 좀 골똘히 생각하는 게 이 자기애적인 교수님께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신 영상을 보면서도 이 자기애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다루는 데 있어서도 요즘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주변을 돌아볼 때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게 사람의 관계라든지 또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요즘 정말 이게 쉽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출발하면서 저한테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또 열심히 또 공부를 좀 또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어떤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한 대로 어떠면 우리가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디프레시브 포지션으로 가면은 좀 성장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다시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변증법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알아가는 것 같은데 더 큰 의문을 또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면서도 또 스트러글을 하다가 어느 정도 또 조금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질문이 일어나고 이런 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임상적으로도 어느 환자도 똑같은 환자를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론이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 이론들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기억해서 이론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애써서 이걸 기억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면에서는 뭘 교육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정치분석에서 했었죠. 기억하거나 어떤 것을 교정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정치분석이 아니고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분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론도 어떤 면에서 이론 자체를 우리가 의식 속에서 완전하게 꿰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잠겨야 된다. 많은 이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무의식은 이걸 컨테인하고 있다는. 그래서 여러 공부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내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느냐. 당연히 없는 게 맞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이걸 담고 있으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우리 의식은 이 스페이스가 있어야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전부 무의식에 내려가 있는데, 무의식의 것이 결국 우리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의식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누구를 하고 얘기할 때, 이때는 프로이드 방식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코봇의 방식은 어떻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터벤션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인터벤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어느 순간에 바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터벤션이 일어난다고 보셔야죠. 의식화가 일어나지만 그건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인터벤션을 하게 되는데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이론들이 배경이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임상 경험이나 그리고 이론 공부들이 우리가 기억해서가 아니라 우리 것으로 우리의 체화돼야 된다. 인터널라이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것은 그건 인터벤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여러분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우지만 일단 자전거에 올라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알아서 가는 것이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자동차의 구조를 우리가 다 알아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운전할 만큼, 이게 거의 이런 기능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식하고 상관없이 거의 무의식 수준의 하나의 기능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이런 많은 우리가 가진 체험들, 임상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이론 공부한 것들이 하나씩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그때그때 사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력이 나빠서 나는 공부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내 무의식이 훨씬 더 잘 내 것을 컨테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가볍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오면서 이제 집에 오면서 듣는데, 일단 반장님 목소리가 좀 밝았더라고요. 일단 많이 밝았고, 수업을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개념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 통해서 또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들이 어렴풋이 좀 생각도 나고, 또 이제 이번 학기 때는 좀 잘해야 될 텐데 좀 그런 걱정도 들고, 예, 그랬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임상에서 만난 내담자들하고 이제 이론을 같이 하다 보니 복잡했다는 느낌이 좀 났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임상적 클라인 부재했던 시간에서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드러나면서 같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만났던 정신분열적인 사람이 참 자기 자신을 정말 많이 공격했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느낌이었겠다. 그게 느껴졌었고, 또 아까 스타니치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자기 안에 있는 의미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사고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얼마나 많이 공격했겠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지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어떤 분열적인 사람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시간이 됐었고,
또 오랜만에 또 코호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리심 자체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가 또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나리스틱한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제가 좀 거부하고 싶고 그들을 반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코호처럼 이게 어떤 공감과 지지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하고 정말 대상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제가 어떤 반성과 각오보다는 그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저도 좀 더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하자에 대한 대상들 안에서 그들을 또 하나씩 끄집어서 그들하고 마주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은 되게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쩌면은 굉장히 생소한 자리인데 이렇게 동료들하고 의견들을 잘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마 우리 강 목사님이 두 개의 발제하시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있으니까 본인이 느끼신 것, 이번 과제 준비하면서 느끼신 것들 조금 더 미진한 게 있으면 나누셔도 좋겠어요. 아까 내적 이미지 다룰 때요. 내적 이미지, 대상 관계 이거 다루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이트의 전이의 발견 이런 과정들하고 또 자기애로 넘어가면서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좀 연결된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게 역시 내적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적 이미지 내지는 또 내적 대상이라는 게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볼 필요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잡해지는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것도 다른 사람도 자기 안에 많이 들어있고 저 안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좀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서 다 더 복잡해져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분열이라는 것도 환자로 갔을 때 정신분열이 이제 그런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이용들이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많은 자기의 모습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뭐랄까 군중 속에서 외로움이라 그러면은 자기 안에서 자기가 외로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랄까 통합이 안 일어나니까 리비도 이론으로 말한다 그러면 리비도가 자기 안에 통합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저기도 다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자기 집중을 못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허무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속에서 원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속에서 이상적인 자아가 너무 많은 이상적인 자아들이 떠돌아다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다룰 때 정신증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ICC의 그 설립 목적대로 간다면은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열성이라든지 신경증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감당을 해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발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다 이렇게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귀한 인사이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겠지만은 저는 특히 아주 심한 분열증 환자들 수급의존하면서 느끼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광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내적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파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적 세계하고 외적 세계를 크게 그렇게 구별이 안 되는데, 극단적인 분열증 환자들을 보면 자기 안에 파퓰레이션이 몇 명인까지 다 계산하고 있어요. 몇백만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대상은 손가락으로 해서 몇천 명 정도고 나머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쁜 대상. 그러니까 내적 세계 속에서 파퓰레이션이 그렇게 엄청난데, 그 속에 어떤 면에서 이 내적 대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적 대상도 그 개념에 따라서는 큰 셀프 속의 일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내면화된, 그거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페어벤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페어벤이 봤던 건 센츄럴 이고가 있는데, 센츄럴 이고 밖에 대상들 중에는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 그리고 자기를 거절하는 대상. 근데 유혹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유혹하는 대상에게 그 마음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유혹하는 대상에게 끌려가는 마음을, 이걸 리비디널 이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끌려가는 나를 끌려가는 리비디널 이고라고 하는 것도 셀프의 일부죠. 근데 또 하나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아브젝트, 시덕팅, 텐털라이징 아브젝트라고 얘기를 감질나게 하는 이 대상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identified, 나의 일부라는 얘기, identified with the object,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는 또 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도 나고 나도 나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크게 보면은. 그리고 나를 리젝팅하는 아브젝트 자체도, 그 리젝팅하는 아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끌려간다고 한다면 엔티 리비디널이고 무슨 인터널 세버터라고 페어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들, 이 둘이 짝이라는 얘기. 나를 거절하지만 또 거절하는 대상에게 끌려가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한 통속이 되죠. 이 관계가 리비디널한 관계. 둘이, 그러니까 나를 유혹하는 대상에게도 내가 끌려가는 마음이 있고, 나를 거절하는 대상도 결국은 내가 오히려 나쁜 대상에게 더 집착하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이 마음들을 센츄럴 이고가 다 파편화 시켜버렸다는 얘기. 이거 니들이 제정신이야 하고 이걸 파편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센츄럴 이고는 점점 줄어지고, 이렇게 파편화된 마음이 너무 많아지면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의 쪼개진 부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기의 쪼개진 부분들이죠. 이걸 자기라고 타머스 악덴이라는 분을 이걸 전부 셀프의 일부로 봐버려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셀프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경위가 어떻게 설명을 하건 우리 안에 쪼개진 나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분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합되어 있는 내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분열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통합되어 있는 내가 점점 줄어지고 파편화된 내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해요. 그게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자기로 인식되거나, 어쨌든 자기의 센츄럴 이고는 점점 줄어든다. 근데 이것을 통합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임상에서 그렇게 아까 굉장히 많은 파편화된 그 내적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 그 나쁜 대상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좋은 대상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나쁜 대상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치료가 진전되는데, 이게 아주 깜짝 놀랄 만큼 어떤 마치 그 환자가 이런 정신분석 이론을 아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꼭 나쁘지만도 않고 더 좋은 점도 있는 것처럼 이게 통합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대상 자체도 부분 대상이죠.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부분되어 있던 게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결국은 같은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임상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분열됐던 것들이 점차 모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가게 되는데, 이런 역동들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이나 어떤 이 관계적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 있는 대상만 가지고 우리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진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대상에게 무언가가 투사가 계속, 멜라니 클라인이 썼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투사라는, 물론 그 이전부터 쓰는 거지만 이 투사와 내사를 가지고 인격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어떤 인격 발달 과정을 설명할, 처음에는 방어 이론이지만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 때문에 자기 안에 죽음 본능을 회피하기 위해서 투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결국은 투사됐던 것이 다시 내사되고 투사되고 내사되고 하면서 어떤 이게 자기라는 셀프를 구성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격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발달 이론으로 본다면 우리가 대상관계 이론을 좀 더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병리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사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외부에 투사해서 그 투사된 대상이 어떻게 비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내가 처음 투사한 대로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나한테 되어가게 되면 이 내사되는 대상은 더 무서워지겠죠. 그렇지만 내가 투사를 했지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은 투사를 했는데 그래도 반응이 괜찮은 반응을 계속 하게 되면 자기 투사가 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안에 이것이 걸러지는데, 이게 바로 임상적인 의미들이에요. 우리 치료자에게는 많은 전이가 일어난다는 건 투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던 것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이 투사가 일어나지만 그 투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 내담자를 보호해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면 우리에게 투사했던 그 대상이 다시 재내면화되면서 점점 괜찮은 대상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과정들이 다른 이론으로 치자면 우리가 전이가 일어나고 역전이가 일어나는 역전이 속에서 우리가 역전이 정서를 잘 컨테인 해내고 역전이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해낼 수 있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인격 형성 과정이 역동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되어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격 형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대상하고 계속 교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데,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좋은 대상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내적 대상이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그 인격 체계가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은 그래서 우리의 내적 세계 그리고 우리의 인격 형성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에요. 오늘 첫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야심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시간에 늦지 않도록 제 시간에 좀 잘 들어와서 같이 또 한 학기 공부를 좀 해나가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